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달러가 강세일 때는 무조건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사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훈훈한 인터뷰의 훈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김행렬 센터장님을 모시고 시장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주린이들 관점에서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양력을 어떤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고 전략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최근에 또 신간 내셨잖아요. 주식 투자로 부의 리셋 버튼 눌러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투자 전략으로 이제 만 20년 차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첫 직장 한국투자증권에서부터 키움, NH 그리고 현재 이제 교보증권까지 4번 정도 옮기는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고요. 또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그냥 분석만 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첫 시작은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브로커도 경험을 했었고 또 10년 전에는 잠깐 법인 브로커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생리라든지 또 이들의 시각, 투자자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어떤 실전 경험 등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양력은 이 정도면 네.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신간을 처음으로 책을 내본 부분은 이제 부의 리셋 버튼을 눌러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의 내용은 키워드로 꼽은 것은 역시 리셋이에요. 올해 이제 이 팬데믹 상황 이후에 세계 경제가 엄청난 위기와 직면했었고 하지만 신속히 그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전과 성장의 목표를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된 경제 및 투자 환경에서 초기화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에 있어서의 전성기 그리고 황금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조금 강조한 부분이고 저는 당분간 리서치 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쓰는 앞으로도 이제 자료는 써야 되거든요. 근데 당분간 제가 자료를 쓰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만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이렇게 제시한 부분이다라는 정도로 책 소개를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에 들어갈 건데요. 질문이 좀 다소 지엽적일 수 있지만 센터장님이 충실하게 답변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 시장이 수축돼서 그 유동성을 좀 축소하는 분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어떠한 징조 그리고 그런 증상을 어떻게 좀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있고 지금 현재의 시점이 유동성을 축소하기까지의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보는데 분명히 어떠한 시기에 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센터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선은 자산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지금 빠르죠. 우선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또 부동산 모든 자산 시장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는 쪽에 대한만 변화를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뭔가 정상적이지가 않아. 그러면서 이 가치는 분명히 붕괴될 것이야 라는 것들로 조금 규정짓는 경향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변화의 어떤 시간선상을 보았을 때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합니다. 분명 어떤 가치가 왜곡되는 측면 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정 이후에도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다시 향해 가게 된다라면은 그 상황 자체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동성에서 기인한 여러 과열 논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자기 핑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해요. 그래서 제가 책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이제 우리가 2020년대가 이제 막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지난 2010년대를 현재 우리가 어떤 경제라든지 투자 환경을 평가를 할 때 이미 10년대를 끝내고 2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10년대를 아주 간결하게 우리가 의미를 규정해서 본다면 기승전 미국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가 20년대 들어서 변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의 변화가
하나의 가치의 재조정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그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어떤 그 가격에 대한 상승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현재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도 이제 질문의 내용에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기준, 이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과열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지표로서 우리가 생각을 가정을 한다라면 우리가 하나의 투자 자산을 재화라고 가정을 하면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0년 동안 재미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이라는 재화의 수요와 공급 환경을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수요는 한정되었었는데 공급은 무한정 늘어나던 상황이었었어요. 뭐 대기업들의 상장 러시 등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었고 그런 대신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돈은 외국인을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한정되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플랫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함이 나올 수밖에 없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바뀌었죠. 엄청난 돈이 들어와서 수요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경을 또 즐기기 위해서 상장 러시 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상당히 밸런스가 맞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꾸준히 수요와 그리고 공급이 그 균형을 이뤄가면서 방향을 우상향 쪽으로 이어지게 만들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환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 등이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았었어요. 부동산 열기가 막 늘어나게 되면은 저기 지방에 신규 분양이 나오게 되더라도 가격이 들썩인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입지라든지 투자 목적 이런 이유에서 투자에 대한 어떤 매력을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새로운 공급만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보고 봐는 이거는 전형적인 유동성에 대한 어떤 과열 징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정책 당국의 스탠스가 변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는 그런 우려를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기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향후에 이런 그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밸런스가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조짐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 또 대표적인 예로 제가 정말 주식을 모를 때 학생 때 이제 주식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거가 99년이었었거든요. 이제 IT 버블 때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주식을 배워서 모의 투자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해보게 했는데 솔직히 저는 유상증자가 뭔 소리인지도 잘 몰랐어요. 99년도에.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코스닥 IT 기업들이 엄청난 유상증자의 붐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유상증자만 발표를 하면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자를 하게 되면 증자의 할인된 가격으로 주주에게 배분이 되니까 그것이 하나의 투자 유인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유상증자가 엄청난 호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유동성 과열에 대한 징후, 그리고 내지는 이 정도면은 유동성 회수에 대한 논의 등이 다뤄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그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정부 정책적인 부분 외에는 좀 추가적으로 공급과 관련돼서 살펴볼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은 그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도 현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조달된 자본 등을 활용해서 말 그대로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유도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도 거기에 얼마나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느냐.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을 잠깐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이 상황을 또 악용하는 사람이 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상당히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다뤄지게 된다라면은
말 그대로 많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변화되는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시는 부분 등이 중요하다. 근데 최근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카카오 관련 기업들에 대한 상장 러시 과정에서도 네. 보면 몇몇 기업들은 이거는 약간 오버밸류야. 시장 내부에서 스스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현상 잘 없었었거든요. 스마트한 그렇죠. 개미들의 네, 러시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의 변화가 정말 우리 시장에 대한 체질적인 어떤 그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달러의 가치도 최근까지 보면 계속 좀 일시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뭐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 달러 가치 하락의 손실이 신흥국의 주식이나 신흥국 채권으로 옮겨가는 일종의 그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일종의 선순환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이 달러 가치 하락이 한국 증시에 얼마나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런 환율이라는 변수를 다루기 시작하면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크게 느끼시게 되는 부분 등이 있는데 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달러가 강세일 때는 무조건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달러의 약세 개연성이 커지게 되었을 때는 비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찾아야 되고 네. 그에 대해서 옥석을 선별하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달러라는 가치는 여러 의미에서 그 가격이 결정될 수 있고 가치가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미국 경제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 여러 내용 등이 종합된 하나의 인디케이터로 우리가 해석해 볼 측면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이 절대적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보다는 대신 그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 8년, 9년간 유지되었었던 강세 기조가 분명히 드라마틱한 약세는 아니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적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2020년대는 달러 표시 자산보다는 비달러 표시 자산의 매력을 갖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또 이해를 하시려면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돈 번 사람들의 운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까 생각해 보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중동 왕자가 돈을 많이 벌었을지 아니면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돈을 많이 벌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이미 성공적 결과를 가정해서 본다면 이 사람은 분명 달러 표시 자산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면 미국 자산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앞으로 10년의 포지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줄 때가 왔다라고 판단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한 50% 이상의 수익이 났다 가정을 하면 1조 원이 1조 5천억 원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5천억 원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미국에 계속 머물고 하던 대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스탠스에 대한 변화들을 보시게 되면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세수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그동안 미국 자산 등에 대한 가치가 이미 재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기대 수익이 낮아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면 적어도 나의 시드머니는 그대로 놔둘지언정 번 거는 어떻게 분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금에 대한 이동이 달러의 가치의 전망과 맞물려서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달 같은 경우 아주 순간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상황을 보면은 우리 환율, 원화의 가치가 절상되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돈들은 새로운 돈들이 아니라 그 분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는 미국을 버리고
달러 자산을 버리고 비달러 자산으로 전부 갈 때야 라는 것보다는 이런 분산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미가 상당히 좀 짙다라고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런 매력을 가정에서 보았을 때 우리 주식시장이나 또 이종 통화에 해당되는 신흥시장의 어떤 투자 자산 등은 상당한 투자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 그 점은 조금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신흥국 자산 중에 특히 우리나라 자산의 매력도, 상대적인 매력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점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과거에 드라마틱한 달러 약세는 2000년대죠.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된 이후 미국이 9.11 테러라든지 이라크 전쟁 이런 부분 등을 치르면서 인위적으로 달러의 약세를 용인하는 상황 등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미국 부자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정말 겁났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통화 자산이 가만히만 있어도 가치가 훼손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뉴스들이 많았었냐면 중동 부자들이나 러시아 석유 재벌들이 주식을 대거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즘 흔히 알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라든지 스포츠 구단 등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술품들에 대한 투기 현상 등이 벌어지게 돼요. 이거는 화폐 가치의 훼손에 대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그들만의 선택이었었던 거죠. 그럼 또 이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펀더멘탈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중국의 성장기와 맞물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국에 대한 투자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풍부한 달러 유동성이 선택지를 두 가지의 경로로 가져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이들의 통화 자산을 삽시다. 그래서 해당국의 주식이라든지 해당국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 등을 사려 했던 거죠. 근데 막상 그런 나라들을 딱 보다 보면 시스템이 안정된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시스템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들어갈 때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것도 쉬워야 되거든요. 그런 돈들이. 근데 그런 나라들이 몇 없었어요. 한국이나 대만 정도, 사실은 20년 전 대만도 그렇게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망한 투자처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개념이었었고,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 어떻게 함부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 대신에 그 돈 번 사람들의 출처들을 보게 되면은 그 막대한 석유 재벌이나 에너지 재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IT 버블 이후에 시장에 대한 어떤 전개 상황에서 야, 이렇게 신흥국의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면 엄청난 인플레가 올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명해 라고 하면서 이쪽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양대 축으로 가게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선택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그 원자재와 연동되는 신흥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과 소비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신흥국, 이 두 분류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원자재에 해당되는 것은 중동이라든지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생산이나 교육 활동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한국이라든지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연동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년째 신흥국에 대한 내지는 비달러 투자 자산 등에 대한 선택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은 원자재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유망할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들은 신재생이나 그린뉴들을 말하고 있고, 물론 경제가 정상화되다 보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정상화될 수는 있을 텐데 그게 앞으로의 길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지난 20년 동안 기초 체력이 향상된 나라들에 대한 투자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에 놓여져 있다고 보고 있고, 그 한 축은 또 역시 중국이 상당히 어떤 투자에 대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수록 그럼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불리한 사실은 선택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느냐가 좀 더 중요할 수 있고, 이미 경제나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 같이 간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를 벗어난 어떤 외교 역학관계,
이런 부분에서 비롯되는 경제 심리에 대한 변화가 자꾸 여기에 잡음과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뭐 한국이 뭐 미국을 선택해야 되느냐, 중국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진영 논리와 관련된 부분 등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피로감을 쌓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경제나 산업에 대한 트렌드는 같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논리에서에 대한 기초 측면에서 논다라면은 선택의 개념보다는 동행에 대한 개념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21년도 이후에 여러 어떤 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으려 한다라면 중국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같이 찾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하락의 추세가 저는 뭐 예전과 같이 2000년대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기조 자체는 약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화에 대한 스탠스는 상당히 지금 10원 단위로 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1,000원을 깨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환경에 맞는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리레이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